193으로 갈게요. 입지와 입지선정입니다. 입지라는 말과 입지선정이란 말에 대한 구분을 먼저 볼까요? 입지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위치. 입지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주택의 위치, 공장의 위치, 상점 위치, 사무실이나 학교의 위치.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지예요. 그 입지는 정적이고 공간적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입지 선정이라는 말은 입지 주체, 그러니까 입지 주체는 개인인 갑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혹은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 그럼 주택이 어디가 좋을까? 그 주거용으로 어떤 입지가 좋을까 하고 찾는 거죠. 그 입지 선정이라고 그래요. 공장은 어디가 좋을까? 상점은 어디가 좋을까 하는 걸 우리는 입지 선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동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입지라는 말과 입지 선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구분하시고, 자, 그다음 입지론과 적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입지론이란 말은 자,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좋을까? 이거는 용지 선정이게요? 용도 선정이게요? 용지 선정이죠. 용지를 선정하는 것은 땅 찾아가는 것이고 입지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땅 찾아가야 되는 까닭은 땅을 못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 무슨 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부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용지에는 어떤 용도가 좋을까? 이거는 용지 선정일까요? 용도 선정일까요? 용도 선정. 용도를 선정하는 것은 적지론이라 부르고, 이것은 용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으면 용도 선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용도가 많아서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이게 두 개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계속 헷갈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너뛰어서 상권으로 가요. 자, 194쪽에 가시면 상권이란 말의 뜻을 보기로 해요. 교재 194로 가보십시오. 상권이란 대상 상가가 흡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의 숫자가 존재하는 권역, 상업활동을 성립시키는 지역 조건을 가진 공간적 넓이, 상업활동하는 곳. 자, 한마디로 상권이 뭐예요? 상업활동하는 곳.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장지역, 배후지. 그럼 상권과 같은 말, 배후지 혹은 시장지역. 그래서 여러분 상권의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상권의 특징입니다. 배후지의 인구 밀도는 높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사람만이 아니라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고객 밀도가 높아야 돼요. 이 인구 밀도는 고객 밀도에 연결되고요. 지역의 면적은 커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소득 수준은 높아야 좋은 상권을 형성해요. 상권마다 매매 관습, 소비 관습의 차이가 있고요. 특히 경쟁자 출현이 상권 차단의 중요한 장애물이에요. 옛날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사거리고요. 여기에 신세가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크게 한 거의 4배 이상 되게 전철역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철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이거보다 규모가 크게 들어서면 다 이거 이용하겠죠. 얘가 훨씬 새 거고 물건도 많고 좋은데 편리하고. 여기 딱 들어선과 동시에 얘 이마트로 바뀌었어요. 되게 잘한 거죠. 예, 상권이 얘가 되면서 차단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하고 이마트로 바뀌면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 백화점하고는 경쟁 관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마트대로 이용을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뭐가 만약에 백화점이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도 상권 다 차단됐을 거예요. 여기는 영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나중에 더 크게 생기는 곳으로 갈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경쟁자 출현은 상권 차단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하천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가 점포가 여기에 있다면, 상점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고 다리가 있는 곳으로. 이런 하천이라든가 고속도로나 철도 전부 다 상권 차단의 장애물이에요.
소득 수준도 마찬가지고 종교나 문명도 상권을 차단하는 장애물에 해당된다. 자, 이제 197로 건너갈까요? 점프. 197페이지 열어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기본 강의 때는 제가 한 것만 하세요. 꼭 다루지 않은 것들은 다 넘어가 주세요. 부탁드려요. 자,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 가운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이론 맞네요. 그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다 학자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탈러 중심지론이에요. 크리스탈러는 이름은 뭐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도 평생 진짜 자기 이론을 알리고자 고생한 사람이에요. 거의 나이 70이 되기까지 계속 자기 이론을 알리고자 뭐 나치에도 협력해가지고 나치에 충성하고자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이론을 위해서 나중에 투옥도 되고 전쟁이 끝나자 투옥도 되고 미국 망명해서 학계에 알리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그의 이론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이 70이 되면서부터 그의 이론이 조망받게 되고 최고의 학자로 인정이 받게 돼요. 그래서 거의 한 76세인가 아마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는 최고의 학자로 추정돼서 명예의 전당에도 추정됐고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잘 알아두세요.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뭐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의는 나중에 읽어요.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뭐냐? 이제 저차원 중심지라는 게 있고 고차원 중심지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기능을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고차 중심지고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인데 이 말도 나중에 읽어요. 우선 먼저 중심지부터 볼게요. 이게 중심지예요. 이 중심지는 뭐냐면 일이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예를 들면 여기가 치킨점이 있는 곳, 치킨점 혹은 짜장면 가게 있는 곳. 그러면 치킨점이 있는 곳이고 이 치킨점은 하루에 치킨 50마리를 팔아야 이 치킨점이 운영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초 강좌와 연계되면서 계속 연계되면서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기초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여기 또 듣는다 이렇게 연계하면서 그다음에 또 심화도 지금 생각하면서 연계하면서 문제풀이까지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치킨점의 경우는 50마리를 팔아야 이 치킨점은 운영이 된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이게 50마리. 이 50마리 범위. 그럼 이 50마리를 뭐라고 부른다? 이 치킨점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크기. 그거를 최소의 고치라 불러요. 그러면 치킨 배달 가능한 거리. 배달 가능한 거리가 이거예요. 치킨 배달 가능한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불러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의 고치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배우지, 말하자면 상권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킨점은 운영이 돼요. 그럴 때 이 중심지, 이게 중심지인데 이 규모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면 저차원 중심지고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면 고차원 중심지라고 말하기도 해요.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의 고치의 관계인데요. 이제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주요 개념의 경우는 중심지는 주변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 그래서 치킨점이 있는 곳이 중심지. 배우지는 중심지의 재화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는 주변 지역을 가리켜서 배우지. 그런데 도시를 중심지로 보면 도시권을 배우지로 보는 것이고 상점을 중심지로 보면 상권을 배우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상점을 중심지로 봐서 상권이 배우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죠. 상권에 관한 이론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우지의 범위로서 치킨 50마리 팔릴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도시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수를 가리켜서 최소의 고치다. 그게 아까 뭐라고 말하냐면 치킨 50마리 범위, 50마리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있는 것. 그 50마리를 배달시켜서 먹어요. 그래야 이 치킨점은 운영될 수 있어요. 그게 최소의 고치의 범위. 그런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범위, 그래서 치킨 배달 가능한 거리. 따라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또는 상품의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상품의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치킨점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최소의 고치가 요만큼이고요. 이게 최소의 고치.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배달 가능한 거리 안에 있죠. 배달 가능해요. 이 사람이 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있다면 배달 가능한 거리예요. 한개 거리. 근데 여기 있으면 배달이 안 돼요. 이 사람도 여기까지 물건 사러 오지도 않고 배달도 안 되고. 그러면 이 범위가 바로 뭐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 따라서 여기가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것, 말하자면 수요가 0이 되는 것. 그 한계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런데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거치보다 커야만 중심지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중심지에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거치보다 커야 이 배우지는 성립해요. 중심지가 유지돼서 배우지가 성립할 수 있어요. 하나의 상권이.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최소의 거치가 오히려 더 커버리면 배우지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래가지고 이 중심지가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며칠, 여기서 며칠, 여기서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장이라는 정기시장이 형성됐던 것이고, 그런데 점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해요. 오토바이로 배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로 배달하던 것이 오토바이로 배달하게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감에 따라 치킨을 집집마다 시켜 먹게 되니까 최소의 거치 범위는 축소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 시골 면사무소 있는 곳 같은 데도 요새는 치킨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기시장이 아닌 상설시장 형태로 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중심지의 규모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저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잠깐 배우지 외접형을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치킨점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라색으로 지금 보이나요? 그럼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배달이 안 되는데요. 배우지가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지역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지가 이렇게 중첩되기 시작하잖아요.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말이죠. 여기는 되게 경쟁이 치열해. 양쪽 다 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 봐요. 여기도 경쟁이 되게 심한 이런 지역들은 경쟁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치열하기 때문에 서로한테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짜장면이면 짜장면 배달시키면 뭔가 서비스 줘야 되는 거지. 짜장면 한 개 시키면 탕수육 서비스, 이건 아니겠죠. 탕수육 시키면 짜장면 서비스, 아니면 군만두 서비스, 뭐 이런 거 옛날에 가능했었잖아요. 요즘에 점점 군만두 서비스 안 되는 중국집 많아요. 옛날에는 군만두 서비스 탕수육 시키면 해주는데 요새는 안 해. 왜? 자기들끼리 신사협정을 맺은 거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갖고 이렇게 신사협정을 맺는 거야. 얘하고 얘가 만나서 우리 하지 말자. 상권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배우지 완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도 없고 소외지역도 없고 경쟁지역도 없는 배우지 완결형. 중심지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그래서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이 상권 또는 도시의 모양이 이렇게 육각형 벌집 구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이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돌이네 집이 어디 있는가? 갑돌이네 집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이 저차원 중심지야. 규모가 작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골을 기준으로 좀 가정해서 면사무소 있는 곳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여기는 읍이나 군이 있는 곳. 여기는 빨간색이 시청 있는 곳. 그 갑이란 사람이 초등학교 지나가거나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를 공급받으려면 이렇게 면사무소에 있는 기초시장에 나가야 돼. 갑이란 사람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지나거나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농협에 대출받으려면 그래도 군이나 읍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 시장에 나가야 돼. 갑이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뭐 음악회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려거나 그러면 시 정도에 해당되는 중심 시장에 나가야 돼요. 근데 갑이 이렇게 저차원 중심지, 규모가 작은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저차원 중심지는 가까워서 도달하기가 쉬워요. 수요자 도달 거리가 가깝습니다만 고차원 중심지는 멀리 위치해요. 그리고 말이죠. 얘는 자주 이용하고 얘는 가끔 이용한다. 그러나 교통이 발달하면 얘를 잘 이용하지 않고 얘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발달하고 얘가 쇠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차와 저차의 거리는 가깝고 고차와 고차의 거리는 멀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심지의 수를 보면 저차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 다음 중차, 그 다음 고차의 순이죠. 그럼 중심지의 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고차, 여기가 중, 여기가 저. 그럼 저가 제일 많으니까 저에서 고로 갈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지가 여러분 3개 있는 것과 중심지가
20개 있는 것을 놓고 보면 중심지가 20개 있으면 중심지가 3개 있을 때는 이렇게 중심지끼리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중심지가 많아지면 당연히 중심지가 많아짐에 따라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자, 중심지가 3개 있대. 이렇게 3개 있대. 그런데 중심지와 중심지의 간격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런데 중심지 수가 되게 많아졌대. 그래서 중심지가 이 사이에 더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중심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좁아지게 되지. 그래서 중심지와 중심지가 많아지면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아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교통이 발달할수록 저차원 중심지는 쇠락하고 고차원 중심지가 발달한다. 그 다음에 중심지의 수는 저차원 중심지는 많다. 고차원 중심지는 작다. 적기 때문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당연히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배우지의 규모는 저차원 중심지는 규모가 작고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고 고차원 중심지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고 수요자가 도달 거리는 저차원 중심지는 우리 집 앞에 가까이에 있는 거리니까 다라니 가깝다. 얘는 멀다. 중심지 간의 거리도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는 가깝다. 고차와 고차는 멀다. 그 다음에 취급하는 상품 저차원 중심지는 저급 상품, 얘는 고급 상품인데 저거 잠깐 오해 없도록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는 품질에 관한 측면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 그런 의미에서 저급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 그런 의미에서 고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있는 건 저차원 중심지, 대학교에 있는 건 고차원 중심지거든요. 그럼 초등학교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초교육들은 여기서는 일종의 저급 상품인 거예요. 대학교에서 공급하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고급 상품인 거지. 동네 병의원에서 공급하는 의료 서비스, 단순한 의료 서비스는 저급 상품이고 대학병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고급 상품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울러 소비자 이용 빈도는 저차는 자주 이용합니다. 빈도가 높다. 얘는 가끔 이용합니다. 빈도가 낮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심지의 규모는 커지고 중심지가 많아지면서 중심지 간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랬죠? 아까 중심지가 많아지면 중심지끼리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알아보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제가 해본 겁니다. 프린트 있어요? 그 다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으로 가보자고요.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인데 이거 뉴턴의 만류력 법칙을 보고 따온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중력 모형, 뉴턴의 만류력 법칙을 중력 모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상권에 적용한 이론입니다. 뉴턴의 만류력 법칙은 뭐냐?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곱에 비례하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이거든요. 모르셔도 돼.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크기에 뭐라고?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 말은 클수록 멀리까지 미치고 거리가 멀수록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건 사러 갈 때 큰 도시로 간다. 거리가 먼 도시로 안 간다. 가까운 도시로 간다. 큰 도시로 가. 거리가 먼 도시로는 안 가. 가까운 도시로 가. 그게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래서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고 쳐요. A 도시 인구는 5만 명이고 B 도시 인구는 10,0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A 도시에서 상권이 미치는 거리는 뭐로? B 도시에서 상권이 미치는 거리는 가까워요. 근데 상권이 미치는 이 영향력을 양쪽에 나란히 이렇게 붙여봅시다. 겹치지 않게끔 딱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분기점을 만든 거예요. 겹치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영향력이 겹쳐버리면 이렇게 될 볼록 렌즈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예 없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또 맞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여본 거지. 분기점을 만들어 본 거지. 그럼 여기가 분기점, 상권의 경계 지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상권의 경계 지점이란 A의 상권은 여기까지 영향력이 미치고 B의 상권은 여기까지 미친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분기점이라 하자. 근데 A가 5만 명, B가 10,000명인데 여기에 C라는 마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상권의 경계는 A에서 멀고 큰 도시에서 멀고 작은 도시에서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큰 도시에서 멀다, 작은 도시에서 가깝다. 아울러 딱 정확하게 여기에 C라는 마을이 있는데 인구 1,000명의 C 마을이 있어요. 그럼 인구 1,000명의 C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물건 사러 가는데 A나 B로 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럴 때 정확하게 절반은 A로 물건 사러 가고 정확하게 절반은 B로 간다는 거예요. 왜 A로 가느냐?
500명의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A로 가는 500명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큰 도시라서 가요. 이쪽으로 가는 500명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가까워서 가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을 끌어내는 힘. A가 고객을 끌어내고 B가 고객을 끌어내는 A의 고객 유인력, B의 고객 유인력은 A 크기 나누기 A까지 거리 제곱, B의 유인력은 B 크기 나누기 B까지 거리 제곱, 크기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때 크기는 도시 인구, 거리는 실측 거리, 말하자면 물리적 거리. 이건 물리적 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킬로미터라 잰 거. 따라서 앞으로 A의 고객 유인력은 A 크기 나누기 A까지 거리 제곱, B까지 B 고객 유인력은 B 크기 나누기 B까지 거리 제곱.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레일리가 말하는 레일리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류력 법칙을 그대로 상권에 적용한 레일리 법칙.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런데 두 개 도시의 상거리 흡입력은 또는 유인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형성된다는 것, 요게 시험에 나온 문장이고 요걸 레일리 법칙이라 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레일리 법칙. 자, 그 다음에 레일리의 이론을 좀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허프입니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인데요. 계산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본 과정 때는 다 놔두세요. 심화부터 계산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계산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알려드린 대로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나는 계산 못해요. 아무리 알려줘봐야 내가 못하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신박하게 계산하는 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계산 문제에 자신감을 가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본을 잘 다져놓으세요. 그 다음 확률적 상권 모형에서는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얘는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간단 말이에요. 자, 가까운 데에 저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그리 가. 근데 어쩌면 고차원 중심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울러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아까 레일리는 실직거리로만 설명했는데 허프의 경우는 시간거리도 따졌어요. 그 다음에 매장의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봐봐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점포의 매장 규모가 클수록, 그 다음에 점포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적게 소요될수록 구매 시 효용이 증가한다고 봤어요. 큰 점포로 간다. 자, 얘는 도시가 아닌 점포로 따졌으니까 큰 점포로 간다. 그리고 가까운 점포로 간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점포로 간다. 그래야 만족이 높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효용이라는 측면도 언급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이렇게요. 자, 아까 레일리 얘기해 보시죠. A란 도시고 B란 도시고 상권의 분기점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C란 마을이 여기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물건 사러 갈까? A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A로 가겠죠? 그럼 여기에 있다면 B로 가겠죠? 여기에 있다면 반반 가겠죠? 자, 근데 이 C 마을 사람들이 A로 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A로 간다. 이게 레일리 생각인데 허프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A로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 요소가 뭐다? 이 방해 요소는 교통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쇼핑 물건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해 요소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뭐로 설명했다? 공간 마찰 개수. 뭐라고요? 공간 마찰 개수 또는 거리 마찰 개수. 이 공간 마찰 개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뭐요? 공간 마찰 개수. 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공간 마찰 개수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마찰 개수.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도록 하는 걸 방해하는 거부감 내지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걸 마찰 개수로 설명했다고. 자, 이 사람 여기로 물건 사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철이 여기서 갈아타. 근데 뒷담화니 걸어. 그래서 안 가. 또는요. 전철이 갈아타긴 하는데 또 그것도 시간도 안 맞아.
안 맞아서 거의 한 20분 여기서 걸려. 그럴 바엔 차라리 여기서 버스 타고 한 번에 갈래? 이런 걸로 작용한 전부 다 이건 뭐예요? 마찰계수 개념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시장의 교통조건과 그래서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마찰계수는 달라지는데 교통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마찰계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경우와 갈아타는 경우 중에 어떤 게 마찰계수가 크다? 갈아타는 게 마찰계수가 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디 가는 데 있어서 갈아타는 것들, 환승하는 것들, 아니면 비행기 같은 걸 타고 가는데 직항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경유를 하는 겁니다. 경유하는 곳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3시간 기다렸다가 진짜 어중중한 시간이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벤치에서 3시간 있어야 돼. 그리고 다시 갈아타서 가는. 이런 거는 접근성이 떨어지게 만들죠. 전부 다 마찰계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찍 간다. 바로 앞에다. 그럼 마찰계수가 아주 낮겠죠. 그리고 또한 일상용품하고 전문품하고 어느 게 마찰계수가 큰가를 보자고요. 여러분 일상용품은 그냥 우리 동네 근처에서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야. 그럼 우리 집 50m 앞에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 CU가 있어. CU가. 그럼 여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나서 400m 떨어진 곳에 이것에 4배 큰 CU가 있어. 똑같이 CU야. 비가 보슬보슬 좀 오네. 사이다 하나 사러 가려고 그래. 여기 지나요? 아니 여기 산다고. 그런데 사이다 살려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에이 안 가. 내일 가자. 사이다 먹고 싶긴 해. 안 가. 왜 100m 떨어진 곳에 비 맞고 안 가려고 안 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통조건 같은 걸 되게 많이 따지는 게 일상용품이에요. 근데 전문품 한번 볼까? 전문품? 갑돌이가 점심 라면 먹고 저녁 라면 먹고 아침 건너뛰고 점심 라면 먹고 저녁 라면 먹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모아서 차를 이런 걸 사거나 이런 걸 살려고 그래. 이런 것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런 걸 중에서 반홍기 있거든. 그래갖고 반홍기 있는데 저 강남에 보니까 쫙 이런 차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가 있어. 그 동네가 있어.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 앞에도 뭔가 하나가 있긴 해. 근데 하나가 있긴 한데 한 대가 세워 있어. 한 대가. 자, 비가 좀 와. 돈 많이 모았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삽니까? 우리 집 앞에서 삽니까? 가지. 까짓 거 비 맞지. 가죠. 전문품은요. 교통조건이 아도 안 좋아도 가. 안 따져 교통조건을. 그 말은 마찰계수가 높다 낮다. 낮다는 뜻이고 일상용품이 마찰계수가 높아. 우리 반대인 것 같죠. 그런데 일상용품 같은 경우는 내일 사도 되고 비 올 때는 안 가도 돼. 근데 전문품 같은 경우는 비 맞고라도 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간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용품보다 전문품이 마찰계수가 작아. 교통조건 같은 거 안 따지는 게 덜 따지는 게 전문품이라니까요. 일상용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통조건 따진다고. 그러니까 마찰계수가 일상용품이 더 커. 전문품이 마찰계수가 더 작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꾸 방금 말씀드린 거 잘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죽어도 이해가 안 가요 하는 분도 많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일상용품이 중요하니까 그게 훨씬 마찰계수가 작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일상용품은 오늘 사도 되고 내일 사도 되고 그죠? 비 안 올 때 사도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전문품 같은 경우는 내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이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오디오나 아까 말한 고급 승용차나 이런 것들이에요. 고급 카메라나. 그러니까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이기 때문에 까짓거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간다고. 마찰계수가 작아. 그 다음에요. 고객 유인력은 똑같아요. 크기에 비례하고 그 대신 요거를 제곱이 아닌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기는 점포 면적, 점포 단위로 연구합니다. 레일은 도시 단위로, 허프는 점포 단위로, 상점 단위로 연구해요. 점포 면적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레일은 실측거리만 따졌지만 허프는 실측거리와 시간거리까지 같이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람다 값은 공간 마찰계수 값입니다. 공간 마찰계수는 그동안 시험에 다 2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로 주어지면 레일리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군요. 시험에 계속 2로만 주어졌고 2로 주어진 것이 관행처럼 계속해서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로 주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3으로 주어지면 3승으로 계산하면 돼. 그러나 3으로 주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2로 주어졌다. 그 다음 두 번째 A 매장으로 구매하라고 할 확률이 A의 시장 점유율인데 잘 봐요. 이렇게 A 유인력 플러스 B 유인력
A 유인력입니다. 그러면 A 유인력에다가 만약에 점포가 3개 있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A.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점포가 4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분의 A. A의 시장 점유율. B의 시장 점유율은 분자에다 B 쓰면 돼. 그 다음에 A 매장의 이용객수는 소비자 거주지 인구에다가 방금 구한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거예요. 구했더니 50%다 그럼 0.5 곱하고 60%다 그럼 0.6 곱하고. 되게 계산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계산 걱정하지 마. 그냥 원리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소비자가 어느 특정 점포로 물건을 사러 갈 확률은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게 없게? 제가 했잖아. 점포가 2개면 2개 쓰면 되고 점포가 3개면 3개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경쟁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경쟁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점포와의 거리하고 관련이 있게 없게? 이거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A 유인력은 A 거리 람다 분의 A 크기. B는 B 거리 람다 분의 B 크기. 람다는 2로 주어졌으니까 2로 합시다. B 거리 제곱분의 B 크기. 여기는 A 거리 제곱분의 A 크기. 그러니까 거리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점포 면적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3개 꼭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리와 관련이 있지. 점포 면적하고 관련이 있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 분기점 모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기점 모형은 뭐냐?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 A란 도시고 여기가 B란 도시래요. 그리고 분기점이 A와 B 사이 이렇게 딱 위치한대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만큼 멀리 떨어졌고 얘는 가깝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몇 킬로 지점이냐? 여기서 몇 킬로 지점이냐? 이걸 계산한 사람은 네일리 아니에요. 그걸 계산한 사람은 컨버스예요. 이게 분기점이고 상권의 경계 지점이라고 그랬죠? 이 상권의 경계 지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킬로 지점인지 이걸 계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컨버스야. 컨버스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권의 경계 지점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다만 계산 문제는 지금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 식을 모르셔도 돼 지금은.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오, 누트 나오네? 나 누트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요. 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이거 나올 때 됐으니까 정리하십시오. 32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작은 것으로부터 위치가 아니라 큰 것으로부터 위치 나올 때 됐습니다. 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풀이법까지 요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상권의 경계점을 구한 사람이 컨버스다. 이것만 알면 돼요. 절대로 여기에 집중하지 마요. 아셨죠? 자, 하는 요령은 심화 때 다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분포기법 CST라고 하는 것인데 학자는 애플바움이라는 학자고요. 지리적인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또는 획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기법인데 얘는 상권의 규모뿐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것도 빈도가 높지 않은 거니까 그냥 소비자 분포기법 애플바움. 소비자 분포기법 애플바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도 시험에 빈도가 거의 없다가 30회하고 31회 때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30회하고 31회 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얘기했는데요. 넬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점포가 이렇게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려면 어느 곳에 입지해야 되는지 점포가 입지해야 되는 원칙 8가지를 제시했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 말이야. 그냥 점포 입지에 있어서 점포가 최대의 매출액을 확보하려면 어느 곳에 점포가 입지하는 게 좋은가?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한 사람 누구라고요? 넬슨. 그게 소매 입지 이론이야. 그 8가지 원칙이 이런 것들인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굳이 하나 말한다면 양립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립성이 뭔 말인가 볼까요? 제가 저걸 켜놓고 시작하면 저거 백기신이라고 제 설명 안 들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의류점이래. 의류점. 옷가게. 의류점. 근데 여기에 똑같이 옷가게가 들었으면 점포끼리 얼마나 경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옷가게 들어서지 말고 액세서리 가게가 들었으면 여기에 온 고객이 여기도 갈 수 있지. 이렇게 점포 간의 무슨 관계? 대체 관계, 보완 관계. 보완 관계를 양립성이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8가지 점포의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정작 요 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점포가 입지하는 8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점포가 입지하는 것이 매출액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요걸 이야기한 사람이 넬슨.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부분을 보니까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리고 아까 애플바움의 소비자 분포기법,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입지론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니까 여기도 개수가 되게 많네. 그러니까 이론을 놓고 보면 진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외우려고 접근하지 말고 뭔 얘기인지 그때 이해하시고 반복할 생각을 하세요. 개론의 경우는 암기 비법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쭉 하다 보면 아, 네 카드 차액지대서 이렇게 알았어.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에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점심 먹고 차액은 네 카드로 해. 아, 차액지대서 네 카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좋아.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도도 엄청나게 빈도가 높지도 않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량에서 네 문제각 나오는데 오늘 이만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론이 안 끝났어요. 그래도 네 문제야. 분량이 진짜 많다니까요. 2개 장을 합쳐놨기 때문에. 자, 오늘 복습. (1번입니다) 복습 문제. 공업입지론은 다음 주에 합니다.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존재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 돼요. 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죠. 그러니 X. 3번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성, B자 붙은 세 가지 BBB 이러면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X.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하면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조금 갖고 있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 되어지고요. 5번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는 건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수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에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장기로 가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적 공급에 있어서.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에 주택시장 분석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물리적 주택이 아니고요. 주택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앞으로 주택시장 분석을 할 때 이 물리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이게 물리적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 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갑이란 사람이 만족을 얻는데 그럼 갑이란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얻는 만족을 뭐라고 하냐면 즉 효용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토지 서비스 할 때 토지로부터 얻는 만족 그러듯이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을 주택 서비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하나만 그냥 봐주세요. 심화 때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주택 서비스란 주택 소유자가 주택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택 이건 물리적 주택. 근데 이 물리적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이란 자 보세요. 갑돌이가 이걸 사서 어떤 만족을 얻죠? 일단 안식처로서의 역할, 가족의 안전, 사생활의 보호 등등등 이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들이 있겠죠? 그 만족을 주택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뭐라고 부른다? 주택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럼 토지로부터 얻는 만족은 토지 서비스라 불러요. 그럼 토지로부터 빌려서 생산활동을 한다. 토지를 임차해서 생산활동을 한다. 그럼 토지로부터 얻는 만족을 뭐라고 불러요? 토지 서비스.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은 주택 서비스. 이렇게 갖다 부른다는 거야. 한 번만 지적해 드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화 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이거 한 번 더 들어갔네. 무슨 역할을 하고
하향 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고소득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상향 여과라고 해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8번에 주거 분리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나뉘는 현상 맞죠? O예요. 그 다음에 9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입니다. 경계지역 부분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 증되어 거래가 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 인되어 거래가 된다 그랬죠. X. 10번에 고소득층 주거적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요. 무슨 여과?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적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긴 무슨 여과라고요? 하향 여과. 11.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약성일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렵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어렵지만 약간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못한다는 그 뜻이야. 그래서 바꿔놨어. 얻을 수 없다.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이해 가셨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준강성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밑줄이요.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 밑줄이요. 그게 무슨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럼 준강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는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초과이익 얻을 수 없다. 기본적 분석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X. 그러면 13번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투자 분석 잘하면 초과이익 얻기가 쉽다. X. 얻을 수 없다. X. 얻을 수 없다. 절대로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초과이익 불가능해. 그 다음 강성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14.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을적 시장이 될 수 없다. 불안정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하고 비용이 같기만 하면 할당을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있다. 정보 가치와 비용이 같기만 하면 할당을적 시장도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가치와 비용이 같기만 하면 할당을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15. 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다. 고전학파 아니라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 X. 16. 마르크스는 자,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창배 법칙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봤다. 마르크스 아니고 리카도. 리카도 차액지대설. 리카도 차액지대설. 그 다음 17.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다.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로 지대는 발생한다. 18. 마샬에 의하면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 즉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장기간 영구적, 이러면 영구된다 그랬죠? 단기간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X. 19의 튠헨의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는 하락한다. 5.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라. 20번.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5. 21의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맞죠? 그래서 초과이익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X. 22의 도시공간구조 이론 중에서 동심원 이론은 단핵 이론에 해당하고 선형 이론과 다핵심 이론은 다핵 이론에 해당한다. X.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이고 다핵심 이론만 다핵 이론이죠. 그러니까 X. 23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 모형으로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5.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 구조로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말하세요. 틀려도 괜찮으니. 24.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주택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X.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그래서 X. 25.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O입니다. 26. 해리스와 울만 나오면 다핵심 이론인데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O. 27.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의 거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커야 된다. 바뀌었죠? 최소의 거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죠. 그러므로 X.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니 X.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세 가지 나왔었습니다. 경쟁 점포 수 관련이 있죠? 점포와의 거리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점포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오.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죠? 맞아요? 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일상용품하고 전문품하고 어느 게 마찰 계수가 작다 그랬죠? 전문품이 마찰 계수가 작다라고 말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 많은 양들을 했죠. 왜냐면 두 개 장을 합쳐놓은 분량이다 보니까 진짜 많은 걸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컨버스엔 경쟁 관계에 있는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분기점,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 수정한 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맞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했습니다. O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는 게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은 새로운 거 막 왕창 들어와서 복잡해요. 그러나 자꾸 보시다 보면 뭘 말하는지 포인트를 잡게 돼요. 그게 잡게 되면 간단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단어 위주로 공부하지 마세요. 내용을 이해하고 나중에 키워드를 잡으세요. 그렇게 되면 쉽게 들려요. 아론스의 입찰지대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최고, 최대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포커스가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문장이 보이게 되고 답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론 뒷부분 공업입지론부터 부동산 정책론 전체가 나가는데요. 여기 정책론만 4문제가량 출제돼요. 그러니까 적은 분량에서 나오는데 난도가 좀 높아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